자, 오늘은 저당권입니다. 그죠? 저당권. 자, 우선 저당권의 그 기본기를 물었네요. 자, 천천히 한번 봅시다.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줬거든요. 그러면 갑은 채권자이고 을은 채무자이고, 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줬다. 갑은 병의 토지에 저당권을 잡았다. 그래서 갑은 저당권자, 병이라는 사람은 설정자. 요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고? 물상보정인. 이렇게. 제가 첫 시간에 너무 엄숙하게 자본한 거죠, 그죠? 목이 좀 잠겨가지고. 1시간 지나면은 어제보다도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자, 물상보정인. 그러니까 채무자와 설정자는 일치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죠? 돈 빌린 사람은 을이고, 저당권 설정한 사람은 병이고. 그죠? 근데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일치합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일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물었다 이 말이죠. 채권자는 갑인데 저당권자는 자기 아내 이름으로 할 수도 있다고. 특별한 경우. 자,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 그게 이제 1번에 있네요.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3자 합의가 있고, 채권이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 그러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됐죠? 똑같이.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1년분의 의미. 자, 피담보 채권은,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는 범위를 피담보 채권의 범위라 하거든요. 이거는 익히 우리가 많이 들어봤다. 만약에 1억을 빌려줬으면은 1억 자체를 원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사람 사이에 이자를 약정한다. 두 사람 사이에 위약금을 얼마 하기로 약정한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안 갚는다. 뭐가 붙는다? 지연이자. 그럼 경매 들어가면 비용이 들죠. 요거를 실행비용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1억을 빌려주면은 1억만 우선 변제 받는 것이 아니고 요 5개 전체를 우선 변제를 받아간다. 그런데 요 이자는 모두 우선 변제를 받는데 지연 이자는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아간다. 들어보셨죠? 왜 그러냐 하면은 만약에 변제기로부터 10년 뒤에 경매를 넣었다. 그럼 지연 이자가 10년치입니다. 그럼 10년치를 우선 변제 받아가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받을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1년분에 한해서만 받아가라. 그러면 요거는 후순위 저당권자를 위한 제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또는 설정자를 위한 제한은 아니다. 이렇게. 그럼 우리 판례는 요 후순위 저당권자를 제3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우선 변제 받아갈 때 지연이자는 1년치만 받아가라. 그 말은 후순위 저당권자를 위한 것이지 채무자나 설정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년치를 다 받아가려고 그래. 그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서로 1년치만 받아가라.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이제 글을 잘 읽어야 돼요. 자, 우선 기존 건물의 정축 부분이 부합됐다. 요 객관적입니다. 그런데 그 부합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는 안 됐습니다. 그럼 평가가 중요하냐, 부합이 중요하냐? 부합이 중요합니다. 그럼 부합이 됐다면은 건물이 하나가 됐죠. 그럼 건물이 하나가 되면은 그 정축 부분이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하나의 건물로 됐기 때문에 낙찰자는 정축 부분까지 취득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4번도 국어입니다. 국어. 자, 제3자 소유의 별개의 독립건물을 채무자 소유 건물의 부합물로 경락받았다. 그럼 부합물로 경락받았다. 그 말은 통째로 경락을 다 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대로 경락을 받은 겁니까? 잘못 받은 겁니까? 잘못 받았지. 왜? 부합물로 경락을 받았다 했는데 실제로는 부합이다, 독립이다. 독립. 그래서 키가 독립이 있다고. 그 독립에 있으니까 저당권의 효력을 안 받습니다. 요 부분이. 그래서 부합물로 착각해서 경락받아도 그 독립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소극.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5번의 전유 부분의 동그라미, 대지 사용권의 동그라미 안 치는데 이불로 다 진하게 해놨잖아. 적진체리라고 하죠. 자, 전유 부분은 주권, 대지 사용권은 종권. 원래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종물에 미친다. 들어보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판례는 주권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종권에도 미친다. 즉 전유 부분의 저당권의 효력은 대지 사용권, 종권에도 미친다. 미친다는 말은 대지 사용권도 같이 낙찰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일괄 경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으로 채무자가 어린애고죠. 갑이고.
자, 365조 일괄경매. 뭐 이런 거는 단독으로 무조건 한 문제 뜰 수 있습니다. 일괄경매. 자, 우선은 을이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그런데 이 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저당권을 잡았다. 그런데 이 토지에 건물이 들어섰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4월 1일 날 들어섰다, 6월 1일 날 들어섰다, 전혀 다릅니다. 그죠? 4월 1일이면은 설정 전에 존재, 6월 1일이면은 설정 후. 자, 설정 전인 거하고 설정 후인 거하고 무슨 건물이 보호돼야 될까요? 설정 전. 건물을 보호하는 제도가 법정지상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법정지상권하고 일괄경매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당권 설정 후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갑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나대지에 저당을 잡았다가 건물이 들어서니까 갑의 입장은 굉장히 곤란하겠죠. 왜? 요 건물이 있기 때문에 경매를 넣어도 낙찰이 잘 안 돼요. 낙찰되더라도 가격이 폭락합니다. 건물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저당권이 침해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갑을 보호하겠냐. 자, 갑을 보호한다는 말은 토지만 경매 넣으면은 낙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낙찰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건물까지 한꺼번에 경매를 해도 좋다. 이걸 뭐라고? 일괄경매. 자, 일괄경매가 되려면 첫째 요건은, 그죠?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존재해야 됩니다. 설정 후. 설정 당시입니까? 설정 후입니까? 설정 당시가 돼버리면 법정지상권이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저당권 설정자가 을입니다. 그죠? 을. 설정자가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 그 말은 동일인이 둘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같은 사람이 토지와 건물을 같이 소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 일괄 경매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토지도 낙찰되고 건물도 낙찰됩니다.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고 건물에서는 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괄 경매는 건물까지 경매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지 우선 변제까지는 안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럼 네 번째. 만약에 토지만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토지만 신청했다. 됩니까? 되죠. 왜냐하면 일괄 경매 해야 한다 아니고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괄 경매 할 수도 있고 토지만 경매를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원래 토지만 경매를 넣으면 낙찰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요 행이 낙찰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낙찰이 됐어. 그럼 낙찰이 되면은 S는 땅 주인이죠. 그럼 건물 주인은 을이죠. 그러면 땅 주인하고 건물 주인이 달라지면 항상 철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을이 요 집을 가지고 여기에 법정지상권을 가지면 철거 안 되고 법정지상권이 없으면 철거되고. 자, 법정지상권이 됩니까? 안 되죠. 설정 후단 말이야. 그래서 철거 청구하면은 철거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번이 무슨 말이냐. 자, 저당권자 갑은 토지의 경매대금만으로 충분히 변제를 받을 수 있더라도 지상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와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건물도 10억짜리고 토지도 10억짜리입니다. 그러면 토지만 경매를 해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그럼에도 건물까지 같이 경매를 한다. 이거를 과잉 경매를 합니다. 원래 과잉 경매는 법원에서 금지시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일괄 경매만큼은 과잉 경매가 되더라도 허용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은 옆에서 나라 과잉 경매 금지 원칙의 예외.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이제 핵심이죠. 그죠? 핵심. 자, 여기 한번 보세요. 4번이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요 토지를 A라는 사람이 빌렸습니다.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지상권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A가 토지를 빌려가지고 A가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설정자 소유입니까? 제3자 소유입니까? 제3자 소유. 그럼 일괄 경매가 안 된다. 자, 그런데 A가 건물을 지었지만 을이 사버렸어요. 요렇게. 그러면 건축은 제3자가 했지만 최종적으로 소유는 설정자가 하고 있죠. 그때는 다시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죠? 4번. 자, 5번 좀 전에 보셨고, 자, 6번도 봤고, 자, 7번에는 설정자 을이 사망하고 상속인 요래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요 갑이 건물까지 일괄 경매를 하려면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라 돼 있죠. 근데 여러분이 민법을 딱 볼 때는 요 사람의 상속인이 을 다시야. 그러면 요 사람하고 상속인은 항상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설정자가 소유하거나 설정자의 상속인이 소유해도 일괄 경매를 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제3지득자 보겠습니다. 자, 제3지득자도 별 5개다. 얼마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채권자이면서 저당권자, 채무자, 설정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당으로 잡히는 요 집을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했습니다. 6월 1일 날. 그러면 요 을을 뭐라 하느냐? 제3취득자라 합니다. 제3취득자. 우선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제3취득자. 자, 저당으로 잡혀있는 물건에 대하여 사용권을 취득한 자. 그걸 뭐라고? 제3취득자. 그래서 전세권, 지상권, 소유권을 취득한 자. 그걸 뭐라고? 제3취득자. 그래 시험에는 전세권이 제일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을을 제3취득자라 하는데 요 사람이 제3취득자가 되려 하면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선 첫째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돼야 됩니다. 뭐라고? 후순위. 만약에 전세권이 먼저 들어왔다. 이거는 제3취득자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돼야 된다. 그다음 두 번째, 제3취득자가 되려 하면은 사용권자가 돼야 합니다. 뭐라고? 사용권자. 담보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을이 만약에 저당권자다. 그럼 이거는 제3취득자로 안 합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권자가 돼야 제3취득자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만약에 갑이 변제를 안 하면 A가 경매를 신청하겠죠. 자, 경매를 신청하면은 요 집이 낙찰이 되겠죠. 자, 그럼 이거를 뭐라느냐? 전세권보다 저당권이 선순위죠. 자, 선순위 저당권 실행 한번 해보세요. 선순위 저당. 아유, 참 깨꼬리 같이 목소리가 너무 좋다. 내가 기가 죽어가지고 1시간 후에 내 목소리가 나오겠나 싶다. 자, 선순위 저당권 실행되면은 후순위 용익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을은 쫓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을을 어떻게 하면은 쫓겨나지 않고 보호를 하겠느냐? 요거를 다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을이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을 스스로가 낙찰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거를 매수인 자격을 준다 표현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매수인 자격. 그래서 을 스스로 낙찰받으면 자기 집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쫓겨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저당권을 지금 없애버리면 간단합니다. 맞죠? 요거를 없애버리면 경매도 안 되고 까딱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없애려면은 채권을 소멸시켜야 돼. 그럼 채권을 소멸시키려면은 채무를 갚아야 돼. 근데 갑이 안 갚아요. 그래서 을이 갑을 대신해서 갚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한다고? 대위 변제권이라 한다. 대위 변제권. 그럼 채무자가 변제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제3자 변제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을이 만약에 대위 변제하면 채권 소멸, 저당권 소멸, 을은 까딱없이 살 수 있다. 됐죠? 그다음 낙찰도 받지 않고 대위 변제도 안 했어요. 그래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쫓겨나기 전에 요 집에 1,000만 원 들여서 지붕을 개량했어.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낙찰 대금해서 어느 누구보다 먼저 배당을 받는다. 요거를 우선 상환권 1순위입니다. 1순위. 배당 순위에서 3명은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0순위 집행비용, 1순위 제3취득자, 2순위 소액임차인. 그러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보다 더 먼저죠. 그래서 앞에다가 뭐를 넣었습니까? 최우선 상환. 이렇게. 자, 그 다음 대위 변제가 핵심인데, 자, 여기 보세요. 자, 채무자가 총 갚아야 할 채무는 똑같이 할게요. 1억 3천입니다. 1억 3천. 총 채무가 얼마라고? 1억 3천. 그런데 총 채무는 1억 3천인데 피담보 채무는 1억 1천입니다. 피담보 채무.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총 채권보다 피담보 채권이 적다고 느끼게 됩니다. 아시겠죠? 왜? 요거는 지연이자가 다 들어가고 요거는 1년치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갚아서 저당권을 없앨 때는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을이 갚을 대위에서 갚을 때는 다 갚을 필요가 없어요. 피담보 채무까지만 갚아도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첫째. 자, 갑의 의사에 반해서도 강제로 대위 변제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반대를 해도 강제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채무자가 갚을 때는 변제기에 갚아야 하나요? 전에 갚아도 되나요? 전에 갚아도 되죠. 변제기 전에 갚는 거를 뭐라 했다? 된다. 자, 뭐라고? 기한이익의 포기. 기한이익. 좀 있어 보이잖아. 그죠? 미래. 기한이익의 포기. 있어 보이면서 시험도 합격하잖아. 그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그거는 뭐 시험 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그 다음에 내용을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강의 들을 때는 제일 좋은 자세가 멍하니 이런 게 아니고 개섬처리 해가지고 다 이래 개섬처리 하면 다 알아듣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는. 근데 눈이 빠꾸마이가 열에서 하면은 머리가 빗구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자, 그래서 2번은 잘 보세요. 자,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 갚아도 되죠. 근데 제3취득자가 대위 변제할 때는 변제기 전에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채무자가 갚을 때는 다 갚아야 되죠.
그런데 제3취득자가 대신 갚을 때는 피담보 채무 360조 피담보 채권까지만 갚아도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에요. 자,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거기 6번에 한번 보세요. 6번. 제3취득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그게 무슨 뜻인지. 자, 여기 한번 보시와요. 만약에 A가 저당권을 잡고 있는데 을이 집을 사서 소유자가 됐습니다. 이제 전세권이 아니고 소유권자가 돼도 제3취득자가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을은 저당권이 붙어 있는 집을 샀잖아. 그런데 저당권이 실행되면서 을이 S한테 집을 뺏겼잖아. 그러면 매수인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우리 매매할 때 배웠잖아. 저당권 실행에 의한 담보 책임. 아시겠죠? 설정만 돼 있으면 담보 책임이 안 생긴다 그랬죠. 실행이 돼 가지고 매수인이 소유권을 뺏겼을 때 그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6번입니다. 자, 그다음 9번 보시고. 자, 제3취득자가 채무를 인수했다. 이래 여기 보세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입니다. 그럼 을이 갑을 대신해서 갚은 것이 아니고 을이 갚보고 내가 대신 갚을게 이랬습니다. 그거를 뭐랍니까? 채무 인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채무 인수.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채무를 인수하면은 을은 채무자가 돼버려요. 뭐 된다고? 그래서 인수하는 즉시 제3취득자 자격을 상실해버립니다. 채무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피담보 채무만 갚아도 된다. 다 갚아야 된다. 다 갚아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보면은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3취득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364조 즉 피담보 채무를 갚아서 저당권을 소멸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다 갚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건저당 보겠습니다. 자, 건저당은 최고액이 있습니다. 최고액, 채권 최고액. 자, 최고액의 의미는 책임의 한도가 아니고 우선 변제 한도다. 기출 3번. 이번에 최고액을 초과했다. 자, 이것도 뭐 기출에 계속 나오는데,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총 채권액이 11억입니다. 연말에 가서 결산기에 가보니까 총 채권이 얼마라고요? 11억. 그런데 최고액은 10억으로 1년 전에 미리 결정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저당에서는 핵심이 뭐냐? 자, 1월 1일 날 계약할 때는 채권이 얼마인지 몰라요. 결산기 가서 확정됩니다. 대신에 계약을 할 때는 뭐를 결정한다고? 최고액을 결정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최고액이 더 큽니다. 요거보다. 근데 최고액이 더 크면은 시험에는 절대 출제가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출제하기 위해서는 최고액이 작은 것으로 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최고액을 10억으로 1월 1일 날 결정을 하고 등기까지 해놨는데 연말에 가보니까 총 채권이 11억으로 됐단 말이야. 그러면 이 중에서 10억까지는 뭐 하고 우선 변제 받고 나머지 1억은 우선 변제 못 받죠. 그래서 일반 채권으로 전환돼 버리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주로 포기해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10억의 의미는 책임지는 한도가 아니고 우선 변제 한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변제를 해가지고 건저당을 소멸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건저당을 소멸시킬 때 얼마를 변제해야 되냐. 여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죠? 자, 우선은 채무자 또는, 그죠? 설정자가 건저당권을 소멸시키려면은 11억을 다 갚아야 합니다. 그 다음, 물상보증인 또는 제3취득자가 저당권을 소멸시킬 때는 최고액까지 갚아도 된다. 요거. 단순하지만 이게 기출에 엄청 많이 됐습니다. 자, 채무자 겸 설정자는 다 갚아야 말소,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만 갚아도 말소 청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전부, 2번은 최고액만. 자, 3번에 피담보 채권의 확정 시점. 자, 그것도 막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죠? 자,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중소기업 사장이라 그랬고 갑은 은행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림 그릴 때 그래서 1년간 거래합시다 하면서 은행에서 토지에 건저당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피담보 채권. 자, 채권은 계속 정간 변동 하다가 결산기에서 확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로 확정됐다고? 11억으로. 근데 연초에 계약할 때는 최고액을 얼마로 잡아놨다고? 10억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원칙은 요 결산기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산기에. 근데 결산기가 되기 전에 경매를 신청해도 확정됩니다. 이렇게. 뭐 다른 사유도 있지만 경매 신청이 시험에 가장 잘 나와요. 왜 그럴까? 경매 신청은 누가 신청했냐에 따라서 확정 시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계속 나온다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자. 자, 을의 토지에 갑이라는 사람이 1순위 건저당권을 가지고, 이거 틀어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갑 다음에
갑 다시가 후순위 건저당권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선순위 저당권, 후순위 저당권. 자, 그럼 참고로 만약에 100명의 건저당권자가 있어도 100명 중에서 한 명이 경매 신청하면 100개 채권이 동시에 확정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우선 머릿속에 넣고, 그럼 질문에서 이제 뭐 어떻게 묻냐? 갑의 피담보 채권이 언제 확정되느냐?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럼 갑의 피담보 채권은 갑지가 신청해도 확정, 갑 다시가 신청해도 갑의 채권이 확정. 이래 되죠? 자, 갑이 신청할 때는 언제? 신청 시에. 남이 신청했을 때 내 거는 매각, 대금, 완납시. 이렇게. 기준을 딱 잡고 있으면 된다. 이렇게. 자, 내가 신청했어. 내게 확정이 될 때는 신청 시에. 다른 사람이 신청해서 내게 확정이 될 때는 매각, 대금, 완납시. 그렇게. 그럼 거꾸로 물어도 되겠죠? 자, 갑다시의 피담보 채권은 언제 확정됩니까? 또 이렇게 물었어. 그럼 갑다시가 신청하면 신청 시에. 갑이 신청하면 매각, 대금, 완납 시에. 그렇게. 자, 그게 1번하고 2번입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원래 경매 신청을 하면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죠. 자, 확정되는데 경매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철회를 취하라고 합니다. 취하. 그러면 확정됐다가 경매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 확정 효과가 번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전히 확정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4번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피담보 채권 확정 시점입니다. 그러면 A라는 채권은 확정 전에 생긴 채권이고 B라는 채권은 확정 후에 생긴 채권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거는 결상기 지난 다음에 또다시 대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확정 후에 대출한 채권은 건저당권으로 담보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확정 전의 채권만 담보가 된다. 즉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 근데 자, 확정 전에 생기는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생긴 무슨 채권? 이자 또는 지연이자 채권. 요거는 확정 후에 생겨도 담보된다.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요게죠. 표현을 할 줄 이래야 된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축하의 의미에서 누가 일어서서 요 이야기 해봐라 뭐라고. 일어서서. 자신 있네. 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심심해서. 자, 들어보세요.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생긴 이자 또는 지연이자 채권까지도 담보. 그래서 엄마가 보호되면은 늦게 태어난 애까지도 보호된다. 그 핵심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저당 한번 볼까요? 자,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 규정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자, 이것도 뭐 맨날 나오는데,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따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 5천을 빌려줬습니다. 자, 을한테는 X 토지하고 Y 토지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 X는 1억짜리고 요거는 2억짜리입니다. 자, 갑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잡았다.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공동저당이라 합니다. 공동저당.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항상 그죠? 순위가 나와야 됩니다. 자, 갑은 지금 1순위거든요. 1순위. 그래서 X 토지에 1억 5천, Y 토지에 1억 5천. 이렇습니다. 공동저당이란 말은 X, Y 등기부 두 군데 채권이 기록됐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 다음 2순위가 반드시 나와줘야 돼. 그럼 X 토지에는 누가 2순위일까요? 병이지 병. 병이 예를 들어서 얼마를 빌려주고, 얼마는 필요 없습니다. Y 토지는 정이 빌려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갑은 공동저당으로서 1순위, 병은 X 토지의 2순위, 정은 Y 토지의 2순위. 그럼 갑이 경매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동시신청, 동시배당. 하나는 이시신청, 이시배당. 두 가지. 요거는 한꺼번에 경매를 넣겠다. 요거는 하나씩 넣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동시에 배당할 때는 아무 때나 배당 받아 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받아가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좋은 말로 뭐라 했다? 안분 배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한번 연습해보자. 시가대로 지금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총 3억으로 낙찰이 됐죠. 그러면 요 X는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됐고. Y는 몇 프로입니까? 됐고. 프로로 안 됩니다. 그래서 프로로 안 될 때는 분수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A는 뭐야? 3분의 1이죠. 요거는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과 3분의 1을 경매대가 비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경매대가 비율. 자, 그러면 3분의 1, 3분의 1을 어디에다가 적용시키냐? 자, X 토지에서 3분의 1을 받고 Y 토지에서 3분의 1을 받고 이래버리면 끝장입니다. 한번 다시 연습. 1억에 3분의 1이 얼마요? 됐고. 2억에 3분의 2가 얼마요? 됐고. 계산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계산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경매대가 비율을 낸 다음에 채권의 3분의 1, 채권의 3분의 2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1억 5천에 3분의 1이면 얼마요?
5천 아닙니까? 그죠? 5천. 자, 1억 5천에 3분의 1은 얼마입니까? 1억 아닙니까? 그래 해서 1억 5천을 받아가라. 이게 뭐요? 안분배당이에요. 안분배당. 자, 그러면 안분배당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요게 비례해서 받아가야 후순위가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러면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럼 후순위가 없다면 안분배당을 안 해도 될까? 이렇게 낼 수 있다고, 시험에. 자, 후순위 때문에 안분배당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후순위가 없어. 그러면 안분배당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아, 그래도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1번 보세요, 1번. 1번이 그 이야기란 말이야. 오토바이. 에? 동시배당에 관한 규정은, 즉 동시배당에 관한 규정이 안분배당이죠. 안분배당에 관한 규정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판례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자, 후순위 저당권자를 주로 보호하기 위해서 안분배당이 적용됩니다. 주로.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더라도 이해관계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동시배당일 때는 안분배당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헷갈리지 마시고. 자, 뒤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2번, 3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오늘을 통해서 끝장을 봐라. 끝장. 제발하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자, 지금요. 여기 보시면 잘 봐야 된다. 지금 아까 안분배당은 지금 아까 5천하고 1억하고 해서 1억 5천을 받아가라. 이게 안분배당 맞죠? 자, 안분배당은 X와 Y가 모두가 채무자가 소유할 때만 적용됩니다. 만약에 요게 물상보정인 소유가 돼버렸어. Y 토지가. 아시겠죠? 그러면 채무자는 을이고 A는 물상보정인이거든. 그럼 요거는 X는 채무자 재산이고 Y는 물상보정인 재산이야. 그러면 물상보정인이 들어와 버리면 요게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게 1번입니다. 1번. 2번에 2번. 물상보정인이 들어왔다 돼 있죠? 물상보정인 줄을 딱 끊으시고 물상보정인.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물상보정인이 들어오면 시험에 출제가 되면 물상보정인은 100% 들어옵니다. 무조건. 그래서 물상보정인이 들어와 버리면 요렇게 배당을 안 한다고. 그럼 어떻게 배당하느냐?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배당을 받고 못 받은 것만 물상보정인에서 받습니다. 그럼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받으면 얼마입니까? 1억이죠. 그럼 1억을 받았으니 못 받은 게 5천밖에 없죠. 그러면 물상보정인 재산에서는 5천을 받는다. 이래 해서 1억 5천을 받아간다. 이해했나요? 이렇게. 자, 요 판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상보정인이 등장하는 순간 안분배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때는 채무자 재산에서 최대한 받아가고 부족분만 물상보정인 재산에서 받아간다. 자, 그 다음. 그 밑에 3번은 이제, 그겁니다. 대위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시와요. 또 물상보정인 지우고 시작해야 됩니다. 지우고 시작할 때는. 자, 아까, 갑이라는 사람이 동시에 신청을 했을 때는 얼마씩 받아갔다. 5천, 1억, 요렇게 받아갔죠. 그죠? 요렇게 받아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요걸 숫자를 한번 바꿔볼까? 요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옆에 밑에 다시 한번 그려보시고. 간단하게. 요걸 원리만 알면 되거든요. 자, 을에게 X하고 Y가 있다. 둘 다 1억짜리입니다. 둘 다 1억짜리. 그래서 갑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잡았습니다. 얼마 빌려줬을까요? 혹시 아나요? 1억을 빌려줬습니다. 1억. 자, 그럼 순위를 다시 또 매기되 1순위는 갑입니다. 갑. 1억. 갑. 1억. 그 다음 2순위가 누구냐? 병이라는 사람이, 그죠? 5천. 정이라는 사람이 5천. 요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20에 당해서. 요약서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요약서를 뭐 보나 안 보나 별 차이 없기 때문에 뭐 저런 게 다 있노 이래 살 수도 있겠지. 예, 요약서에 그대로 똑같다고 지금.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럼 갑이 이제 동시에 배당을 받는다 칩시다. 자, 동시에 배당을 받으면 볼 것도 없죠. 안분 배당해야 되죠. 그러면 요 X에서는 얼마 받는다? 5천. Y에서 얼마 받는다? 5천. 이래 해가지고 1억을 받아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갑이 5천을 받아가면 5천 남았죠. 병이 먹고. 갑이 5천 받으면 5천 남았죠. 정이 먹고. 딱 떨어진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동시배당이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20배당을 노리고 있어요. 자, 20배당은 우선 하나만 경매를 넣겠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X만 경매를 넣었어요. X. 자, X만 경매를 넣어서 1억을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동시에 넣으면 5천, 5천. 그리고 X만 넣으면 1억을 다 받아가도 돼. 갑은 지 맘대로. 아시겠죠? 그러면 갑이 1억을 받아가 버리니까 병이 완전히 빵! 이리 돼버렸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20배당을 하니까 병이 완전히 허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요 사람을 보호하자. 요런 취지 때문에 지금 대위 제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자, 동시에 배당을 했다면 갑이 Y에서 받아가는 돈이 5천이죠. 요 5천을 병이 갑을 뭐 해서 대위해서 받아간다. 자, 이거를 이제 눈이 좀 동그래지기 시작한다.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굉장히 유명한 제도입니다. 예,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자, 그러면은 병은 결론은 같네요. 자, 갑이 동시에 배당을 받아갔을 때는 병도 여기서 5천을 받았죠. 근데 갑이 X만 경매 신청해서 1억을 다 받아가니까 병은 여기서 못 받잖아요. 대신에 여기서 갑을 대신해서 받아간다. 그걸 뭐란다고?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요렇게. 됐습니까? 자, 우선 요래 해놓고. 자,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동시배당을 안 하고 이시배당을 해서 X 토지에서 싹 다 받아가 버리면 병이 망했다. 병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갑 때문에 요래 됐죠. 그래서 병은 갑을 통해서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동시배당을 하였다면 갑이 Y에서 배당받았을 5천만 원을 병이 갑을 대위해서 받아간다. 그걸 뭐라고?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 자, 그러면 여기도 잘 보세요. 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갑을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역시 채무자가 둘 다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만약에 Y가 물상보증인의 토지다. 그러면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재산에는 갑을 대위할 수 없습니다. 핵심이 요거. 그래서 이거를 물상보증인 우선설 이렇게 불러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재산에는 갑을 대위할 수 없다. 자, 근데 거꾸로 정신 바짝 차려라. 여기만 잘 통과하면 성공이다 오늘.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물상보증인의 재산만 경매를 넣어서 1억을 다 받아갔어요. 이렇게. 갑은 지 맘대로 할 수 있어. X만 경매 넣어서 다 받아가도 되고 Y만 경매 넣어서 다 받아가 같이 넣어서 비례해서 받아갔대요.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다고 갑은. 그런데 물상보증인 재산만 경매를 넣어서 1억을 다 받아갔어요.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재산에 갑을 대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상보증인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도 채무자 재산에 갑을 대위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결론이 선네. 간단합니다. 원리만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채무자 재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재산에 갑을 대위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갑을 대위할 수 있다. 요거만 기억하라고. 아시겠죠? 이거 전체를 물상보증인 우선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고생하셨고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기약.